리스크들이 나타났고 이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이 강력한 수요를 뒷받침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플레는 팬데믹 관련 리스크 없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수요 측 요인들도 포함이 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공급망 그리고 공급 측 제약들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팬데믹은 당연히 대면 서비스업에서부터 상품으로 지출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상품 인플레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상품 인플레는 사실 처음에 인플레가 높아질 때 가장 큰 문제였죠. 2021년 3월에 말입니다. 인플레가 팬데믹 초기에는 사실 낮아졌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2021년 3월에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죠. 팬데믹으로 인해 공급에 여러 제약적인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동 인구가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해졌고 임금 상승률에도 영향이 갔습니다. 또한 국제 공급망도 팬데믹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팬데믹 당시 돈이 있었고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죠.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반도체 수급도 불균형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요인들이 현재 복잡하게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요인을 이 인플레에 있어 꼽을 수 없습니다. 70년대에 자라왔던 사람들은 인플레의 위험을 뼈저리게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폴 볼커님은 처음 의장이 되시고 한 달 후 인플레를 낮춰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경제에 큰 타격이 간다 해도 인플레를 잡아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플레가 더 높아질수록 인플레를 더 잡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미 연준은 오늘날 인플레를 낮추며 다른 경제적인 타격을 감내할 의지를 갖고 있나요? 이런 결의가 여태껏 많이 표시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결의를 보이는 데에는 큰 정치적인 책임도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부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시 제가 2주 전에 잭슨홀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폴 볼커님의 행동은 여러 번 인플레를 낮추려는 실패 이후에 나타난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인플레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높았기 때문에 대중은 계속해서 인플레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를 통제하는 게 더 어려워졌었던 것이죠. 저희가 지금 당장 강력하게 행동을 하고 이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큰 사회적 대가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폴 볼커님의 시대와 같겠죠. 제 연설에서 저는 인플레에 집중한 좀 더 직설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잭슨홀에서 말이죠. 간략한 집중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었습니다. 미 연준은 물가 안정에 책임을 다한다는 메시지를 그때 당시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장기 인플레는 현재
2%에 잘 안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 인플레가 더 높아지면 인플레를 낮추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저희는 역사를 통해 성급하게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 연준은 인플레를 낮추는데 전념을 하고 있고 낮아져야만 저희는 행동을 멈출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외부 정책적인 부담에 대해서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미 의회가 저희에게 부여한 책임이고 그 목표를 완수할 것입니다. 네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압박이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합니다. 현재 많은 정치인들이 인플레가 낮아졌다고 성급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년 전에 유연한 평균 인플레 프레임워크로 미 연준이 기조를 틀었습니다.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이 더 불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현재 인플레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고 미 연준의 물가 안정에 대한 결의가 덜 강해졌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2년 전에 내놓았던 프레임워크가 현재와 잘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희는 2019년에 새 프레임워크를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에 전 세계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요소들을 고려해서 설립한 프레임워크였습니다. 그때 당시 기준 금리는 실효화 선에 굉장히 가까웠었는데요.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은 경제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죠. 네. 하지만 저희의 프레임워크는 집중하는 점은 항상 바뀝니다. 저의 목표는 인플레를 2%에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플레 기대치를 2%에 고정시키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대중의 기대 인플레가 실제 인플레의 경로에 큰 영향을 준다고 믿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프레임워크의 발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 인플레 기대치가 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장기 인플레 기대치를 보면 시장이나 가게들이나 기업들이나 전부 다 장기 인플레 기대치가 2%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 기대 인플레는 더 높습니다. 현재 인플레가 높기 때문이죠.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인플레가 계속해서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대중은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이 높은 인플레를 고려할 것입니다. 미 연준은 대중이 이렇지 않도록 행동을 빨리 취해야 합니다. 현재 노동 공급 문제가 있죠. 이게 고착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노동 공급 부족이 고착화되면 미 연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더 어려워질까요? 대중의 기대 심리에도 영향을 줄까요? 네, 만약에 정말 노동 공급 부족이 고착화된다면 기업들도 고군분투하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임금에도 압력이 가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노동시장의 수요는 굉장히 강합니다. 견고한 노동시장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 건수가 굉장히 높고요. 저희의 정책 개입을 통해
추세를 하회하는 성장률을 달성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수급이 더 잘 맞을 것이고 임금 상승률도 2% 인플레이션과 맞는 수치로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임무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충격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고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받은 마지막 고용 보고서에서 희소식을 보긴 했습니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보다는 아직 1%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강력한 경제활동 참여율을 지원하는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회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상황이 70년대와 80년대 고인플레 시대와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저는 보스턴에서 학생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인터넷이 많이 없었죠. 그때 사람들은 매주 통화 정책의 발표를 보기 위해 실제로 줄을 섰던 기억이 납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인플레이션은 항상 모든 곳에 있다라고 하신 이후 사람들의 생각도 굉장히 달라진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 지출이 여태껏 굉장히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당연히 이렇게 정부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인플레가 나타나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에 대해? 네, 1975년을 저도 기억이 납니다. 통화 정책에 많은 집중이 있었는데요. 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는 자산 매입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적게 가게 하기 위해서였고 대차 대조표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채권을 매수한다고 해도 그것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수량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채권 수량 말이죠. 물론 2020년에 경제에 많은 돈이 풀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렇진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플레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가설, 이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1년 3월에 갑작스럽게 인플레가 나타났죠. 원인이 어떻게 되었든 경제 전망, 통화 공급과 인플레의 관계는 프리드먼의 시대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불확실해졌습니다. 이러한 세 요인의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한 지 굉장히 오래가 된 것 같은데요. 물론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런 monetary aggregates를 많이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수급 균형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현 상황입니다. 네, 케이토의 생각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관계의 격차를 줄이고 싶은 프레임워크를 케이토 연구소는 더 낫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통화 정책에 있어 목표가 정말 인플레여야 하나라는 말을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통화 정책이 오히려 명목 GDP를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통화 정책이 공급 측 요인들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말이죠. 이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일러 룰을 아시겠죠? 테일러 룰은 특히 통화 정책 분석에 있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존 테일러님
대법원이 1993년에 처음 기사를 쓰실 때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은 통화 정책 결정을 내릴 때 테일러 룰을 포함한 그 어떠한 규칙을 옆에 두고 완전히 그 규칙들을 따른 적은 없습니다. 참고를 할 뿐입니다. 명목 GDP 타겟팅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케이토가 노미널 명목 GDP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목 수입에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이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목 수입에 명목 소득에 집중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떠한 주장을 펼치든 설득이 되실지는 모르겠네요. 네, 케이토 연구소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 정책 대안들을 케이토 연구소에서는 고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목 소득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네네, 건전한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 저희는 이런 경제 규칙에 대해서 담론을 이어왔죠.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명목 수입 타겟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미 이중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목 소득에 집중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명목 GDP가 어떻게 저희의 이중 책무의 연관성이 있는지 대중에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책 이반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명목 GDP를 저희의 프레임워크로 잡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 성장률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이 되죠. 하지만 이 추세 성장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해서 내려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목 GDP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불확실성이 많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타겟팅을 할 것으로 고려하는 모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타겟팅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피고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네, 이중 책무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You mentioned the dual mandate. I don't want to ignore the unemployment 현재 in this conversation. 케이토 연구소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중 책무에 대해서도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홈페이지를 보면 최대 고용은 통화 정책과 관련 없는 여러 요소에 의해 추동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고용이 미 연준의 책무인 게 맞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미 의회가 미 연준의 책무를 정합니다. 저는 이중 책무가 대중에게 큰 혜택을 갖다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두 책무가 절대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 안정 없이 저희가 장기간으로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견고한 노동시장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저희의 책무를 이중 책무에서 하나의 책무로 줄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결정은 의회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의회가 저희에게 주는 책임을 저희는 따르긴 할 것입니다. 비통화적인 요소들이 당연히 최대 고용을 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저희가 투명하게 이러한 요소들을 분석할 수 있고요. 미 의회는 미 연준에게 이중 책무를 부여를 했고 저희는 이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책무를 다 중장기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 의회가 이 임무를 부여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중 책무가 충분할까요? 미 연준의 책임을 더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자면 인종 간 차이, 인종 간 차별에 대해서도 미 연준이 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미 연준의 책임을 계속해서 키워나간다면 미 연준의 현재 두 개의 책임을 달성하는 데 차질이 가지 않을까요? 현재 이중 책무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좁아지거나 더 커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현재 명확하게 설정한 목표들이 있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설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치적인 개입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중 책무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대중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중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수단을 통해 더 많은 책임을 다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의 목표에 집중을 하고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저희에게 요구를 하는 것들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 연준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 연준은 여태껏 대중에게 큰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토 연구소의 우려사항에 대해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경제 혼란이 굉장히 많을 때 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 연준은 대차 대조표의 규모를 4배나 키웠죠. 그리고 팬데믹 때도 자산 규모를 엄청나게 확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차 대조표를 어떻게 축소하실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2008년 이전에 프레임워크로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네, 저희가 2014년에 대차 대조표의 규모를 동결하였죠. 그런 다음에 3년 동안 그대로 동결을 해놓았습니다. 2017년에 저희는 만기가 도래한 채권들을 다시 재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대차 대조표는 경제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 더 작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자산 매입을 다시 시작을 했고요. 지금 다시 자산 규모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여러 통화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축소해 나갈 것입니다. 네, 현재 대차 대조표는 과거에 비해 당연히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지난 사이클보다 자산 규모 축소를 더 빠르게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의 사이클은 6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이번 달에 대차 대조표 규모 축소 계획이 2배가량 강화됩니다. 이 계획의 디테일들은 다 저희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준비금을 최소한으로 남겨놓는 제도로 돌아가는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레임워크가 그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이전의 프레임워크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는 2008년 금융위기와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최소 준비금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 과거에 더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시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금이 더 큰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준비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수요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현재 시스템은 지금 현 상황과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인플레와 통화 정책에서 집중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K2에 처음 근무를 시작했을 때 한 기사를 읽었었는데요. 그 기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디지털 커런시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런 컨퍼런스에서 보통 저희가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얘기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미 연준 또한 몇 번 연설에 있어 디지털 통화를 언급했습니다.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이들이 금융 프라이버시 문제를 대며 이 아이디어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통화와 대립하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희는 CBDC를 발행할지에 대해 결정을 전혀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장단점에 대해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언젠간 CBDC를 발행할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또한 저희는 CBDC 발행을 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을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디지털 통화에 대해 의견을 표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저도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타당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희의 보고서에서 미 연준은 권할권 내의 CBDC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없어야 하고 널리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라이버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디지털 R&D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저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CBDC로 거래되는 세상에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는 세상은 절대 이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라이버시는 CBDC 발행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법 집행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에이션에 대해, 중개에 대해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CBDC에 이자가 적용 가능한다고 하면은 여러 다른 예금과 비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공황 시기에 있을 때 CBDC가 매력적인 통화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 연준은 CBDC의 여러 기술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대중의 우려도 다룰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CBDC의 득과 실을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CBDC를 발행할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미 연준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기관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저희는 정치적인 힘에 의해 휘둘리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결정을 내릴 올바른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의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암호화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제넷 옐런님을 포토밤했던 남성을 기억하시나요? 그 분이 제 사위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암호화폐라는 주제에 있어 케이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는 민간 시장이 대체 화폐와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간 시장에서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규제자들이 암호화폐를 너무 규제한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두 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뒷받침되지 않는 암호화폐입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대중이 하나의 거래 가능한 화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투기용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 단계인 화폐이고 미래에는 거래 가능한 화폐라고 또 얘기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저희는 적절한 혁신이, 특히 디지털 혁신이 나타난다면 그 앞을 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돈이라고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이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폐이기 때문에 규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화폐의 역할을 할 것이면 통화의 성질을 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스테이블 코인을 제대로 개발을 할 것이면 실패를 하면 안 됩니다. 달러, 미 달러처럼 투명하게 잘 규제되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법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많은 다른 기술적 혁신과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아직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절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논의를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혁신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스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너무 이러한 혁신들을 규제하면 실용적인 혁신의 앞을 막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적절한 규제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인 이러한 규제는 여러 법률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end product may not meet the objectives that you and I. 다른 주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금융 상황에 대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고인플레 시기에 저희는 지금 살고 있죠. 계속해서 정부 지출이 컸던 것 같습니다. 팬데믹의 위기가 끝난 이후로도 정부는 계속해서 지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2008년 위기로부터 예산을 어느 정도 아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얻은 것 같은데요. 언제 또 다른 충격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미 정부는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 어떠한 경제적인 리스크와 충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정부 지출에 대한 우려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미국의 재정 책임에 대해 컨센서스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미 연준 의장으로 제 답변은 이러한 부분은 제가 답할 부분이 아니다입니다. 이는 의회와 재무부의 역할입니다. 지금 미 연준은 저희의 목표인 인플레를 2%로 낮추는 거에 전념을 다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조언을 줄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국의 재정 상황은 지속 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빠르게 경로를 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될 수 있게 말이죠. 네, 시간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미 연준 의장님이 되신 이후 배운 교훈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많은 젊은 석학들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주시고 싶나요? 네, 경험을 통해 그리고 역사를 돌아봐서 배울 교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교훈을 저는 잭슨홀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10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미 연준은 물가 안정에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날 몇몇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지만 네, 이것이 저희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 기대 인플레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사를 통해 고인플레를 여러 번 잡는 것을 실패하면 마지막에 고착화된 인플레를 잡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금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더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교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의 구조는 항상 변화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늘날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을 보고 있죠. 많은 국가들이 40년 만에 고인플레를 겪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다른 경제 구성을 갖고 있고 다른 경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인플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문제인지 팬데믹과 관련된 일시적인 인플레인지 아니면 조금 더 고착화된 구조적인 문제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더 장기적으로 공급망 충격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이는 경제 정책에 있어 그리고 통화 정책에 있어 큰 시사점을 줄 것이고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이런 공급망 문제 고착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경제가 어느 시점에 어떠한 조건 아래 과열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번 과열되면 저희는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과거를 돌아보며 왜 경기가 과열됐는지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경제 구조에는 너무나도 큰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책임을 다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저희가 미국 시민들을 위해 목표를 달성하는 게 그만큼 더 중요해집니다.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감에 따라 저희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울 것입니다. 모든 석학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해를 바꾸는 것에 주저하지 마세요. 사실 증거를 보고 제 생각과 제 견해도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전혀 안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 연준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결정과 정책 연구가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죠. 미 연준은 항상 공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대중을 위해 저희는 일합니다. 이것보다 더 고귀한 목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젊은 석학들이 앞으로 나아가며 공적 임무를 다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 연준에 들어오신다면 환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당연히 우리 국가의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고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토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 세대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기회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토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케이토 연구소는 통화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미국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문제이긴 하죠. 더 많은 국가 정책 기관들이 통화 정책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원을 이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케이토는 항상 비판적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여러 통화 정책 이론에 대해 대화를 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는데요. 국가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러한 주제에 있어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